앞부분에서 그 미국 금년 2020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다른 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쟁이 발발했던 해랑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미국 얘기를 그 2부에서도 계속 할 텐데 제가 그 제목을 미국이 지금의 그 중국 정권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뭐 아주 강하게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미국은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정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을 좀 격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도 시끄럽고 전 세계가 대단히 시끄럽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살기 피곤한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저한테 이제 자주 보내주는 그 분들 중에서 코미디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미디 그 희극이라는 뜻이 아니라 코르메디, 그래서 KORMEDI, 대한민국 의사 뭐 의학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그 뉴스 온 거 오늘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럽 진원지로 꼽히는 이태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보다 약해졌으며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약해져서 그냥 흔적만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요약한 건데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라파엘 병원 원장인 알베르토 잔 그릴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37만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가 임상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예전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 됐다. 아주 상당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뭐 코로나 걸려도 감기 걸리는 것처럼 뭐 별로 대수롭지 않으면은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잔 그릴로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을 이뤘던 3, 4월에 면봉을 통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비교한 결과 최근 환자의 기관에서는 훨씬 적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예, 참 이게 그 과학인데 좋은 뉴스인데 그 같은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탈리아 의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반론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호주 울렁공대학, 여기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기돈 메로위츠 카츠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생각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안젤라 라스무센 박사라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바로 앞에 이탈리아 밀라노 산 라파엘 병원 원장이 한 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면봉에 다 해보고서 거기에 보니까 확실히 그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줄었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전염병 학자인 시마 야스민 박사는 코로나19가 약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학자들조차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반대의 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산 라파엘 병원 원장, 저 의사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반대하는 교수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이론이나 뭐 어떤 그 연구가 있었을 겁니다. 자연과학에서조차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정치학, 사회과학에서는 얼마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뭐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 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말, 요거를 마치 그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중국은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정보 작전이라는 게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라는 소리예요.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슬리피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또 되면 안 된대요, 중국이. 그래야 저들은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미국을 등쳐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 하는 말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슬리피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국을 등쳐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앤토니 존 블링켄이라는 이 사람도 미국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안보 그 부비서관을 했습니다. 데피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예요. 앤토니 존 블링켄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 사람이 조 바이든의 그 외교 담당해주는 어드바이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그 폭스뉴스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방금 트럼프가 한 말하고 이 바이든의 외교 보좌관이 한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지금 중국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미국을 계속 등쳐먹을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담당 그 자문을 하고 있는 앤토니 블링켄 씨는 트럼프는 말만 세게 하지 아무런 조치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4년 더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 트럼프가 있기를 바랍니까? 조 바이든이 되길 바랍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느 쪽이 맞냐 그러면은 난 트럼프가 한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중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경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과학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있다, 전혀 약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100%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나오죠. 왜?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태롭다라는 데다가 방점을 두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가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쟁 날 것 같다. 아니야, 전쟁 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전쟁이 날 것 같다에다가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정반대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서 국가가 이제 서서히 열기 시작하는데, 열면서 참 그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백인 경찰 한 명이,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다 통해서 봤을 텐데, 무릎으로 그 흑인 용의자를 뒤에다 이제 수갑을, 팔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엎어뜨려 놓고,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흑인 46살 된 흑인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끝까지 누르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미국 전 도시에서 이제 야단이 나고 있는데, 인종차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인종차별 폭동하기 딱 좋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중국계 경찰이 죽었을 때는 인종폭동 같은 거 안 납니다. 인종폭동 그럴 때는 안 나죠. 그런데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살해했다. 지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곳, 같은 술집에서 경비 담당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아무튼 백인 경찰이 흑인 이제 범죄자라고 칩시다.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 이 문제가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야단입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피가 그래도 다 비슷합니까? 생긴 모양에서 유난히 달라 보이는 한국 사람이 서로 없습니다.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적대감이 노골적인데, 생긴 모양이 다른 저들이 그래도 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의 용광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흑인, 백인 또 뭐 이런 갈등이 참 그 영원히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과에 그 뭐 나랑 뭐 그냥 잘 알고 지내던 그 학생입니다. 흑인 학생인데 잘 생겼어요. 그 꼭 뭐 오바마처럼 생긴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학생한테 너 혹시 여기 그 대학원에서 인종차별을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냐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느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너한테 뭐 이렇게 그 인종차별하고 전혀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제가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그 흑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보고 너는 그 네 학점 중에 B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나는 뭐 B도 많다. A, B 뭐 그냥 서로 막 반씩 받는다 그랬더니 거 봐. 백인 교수가 너는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B를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다 A래요. 백인 교수들이 자기한테 B를 못 준다는 거예요. 흑인한테 B를 주면 인종차별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자기는 다 A를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전부 A를 맞았고 앞으로도 다 A를 맞을 거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로 갈 거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그게 너무나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B를 맞는 거 보니까 백인 교수가 너를 인종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B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인종차별이 되겠구나라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아주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MIT 같은 데는 흑인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흑인은 다른 백인이나 황인종보다 공부를 못해도 그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졸업을 못하고 막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그렇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차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동양 사람들이 너무 인류대학을 많이 가갖고 동양 사람들을 몇 퍼센트 이상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미국 명문 대학들이. 그것도 역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흑백 갈등이 미국 사회에 참 오랫동안 앞으로도 존재할 것 같은데 요번에 그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뭐 사진 보면은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흑인을 넘어뜨려 놓고 그 백인 경찰 체격 보니까 뭐 대단하죠. 미국 경찰들은 체격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국 경찰들은 무서워요. 아주 루드합니다. 아주 그게 거칩니다. 그 거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범죄자들이 다 총 들고 다니니까 또 거칠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이 그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증폭이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는 셧다운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셧다운은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서라도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다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아예 문을 다 닫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다는 그 얘기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바로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가 그냥 요번에 폭발을 해버린 이런 측면도 있는데 미국 각 도시에서 지금 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는 그 경찰 옆에 다른 경찰들이 3명이 더 서 있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사람 같아요. 이름이 타오 토우입니다. 뭐 동양 사람, 뭐 얼굴도 보니까 동양 사람이죠. 이 4명이 지금 전부 다 일단 해고가 되고 그리고 이 목을 발로 누른 데렉 쇼빈이라는 경찰관은 뭐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도시가 미네폴리스라는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대도시죠.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폴리스 시가지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대단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이제 폭동으로 치닫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폭동으로 치닫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평화롭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집을 다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뭐 미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데모하러 나온 어떤 데모대가 그 유리가 뭐 크다란 그 뭐 쇠몽둥이를 가지고서 큰 유리창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백인 여성이 그 사람들 피켓을 들었더라고요. 피켓을 들고 와서 유리를 못 깨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흑인이 그 사람 팔을 낚아채가지고 잡아당기고 유리를 계속 깨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한테 죽은 거하고 그 가게 문을 깨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항의하러 나왔던 젊은 여자가 이 유리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내팽개 치고 유리를 계속 깨는 거, 이런 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평화적인 항의가 아니라 이제 폭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나고, 그런데 보니까 불이 난 그 다음 날은 또 그 불난 자리를 또 데모대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평화로운 시위를 넘어가지고 폭동이 됐는데, 여기 그림 보세요. 요거는 반드시 지금 일어난 그 사진은 아닌데, 그 술집, 리커라고 썼으니까 술 파는 집이죠. 그 옆에 이제 그 상가인데 흑인 여자들이 그냥 오시고 먹으를 잔뜩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영어로 루팅이라고 그러죠. 그냥 무질서한 상태가 됐을 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를 가게 들어서 다 들고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 가게 주인은 또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파를 아예 그냥 등어리에다 미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뭘까? 폭동이라는 이런 무정부 상태를 활용해서 저거 하는 사람들. ABC 마켓이라고 이렇게 별로 비싸지 않은, 뭐 완전히 저 가게 주인들이 이런 그 흑백 갈등 사건하고 무슨 그 연계가 되는지,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행정부는 언제라도 폭력, 혼돈, 그리고 무질서에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 그리고 평화로운 시위대, 그리고 품위, 예의, 안정을 원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든 시민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이 배후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아예 천명을 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안티파라는 세력이 있는데, 안티파시스트라는 그 약자입니다. 안티파는 공산주의자들인데 폭력을 활용해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네 행동 강령으로 삼는 미국에, 뭐 여기 꼭 흑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백인들도 들어가 있고 안티파가 배후에 있다. 그래서 그 안티파를 이 폭동의 배후로 보고 그것을 테러 조직으로 선언을 하고 소탕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주들이 대부분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던 주입니다. 민주당이 시장인 도시가 유난히 많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가 압도적으로 이런 그 폭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각 주지사들은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런데 만약 시 또는 주가 지금 질서를 지키라는, 이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연방군을 전개시키겠다. 연방군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군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이 바로 연방군입니다. 연방군을 전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 혹은 주가 이를 거부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에 떨겨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혼란 상황이 오래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떨겨뜨리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계열의 주지사들이 그냥 방관하고 놔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더 지속되라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폭동 진압을 거부할 경우에 연방군이 가서 폭동을 진압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을 주모한, 폭동을 뒤에서 이제 그 지휘한 사람들이 법이 허락하는 최대의 벌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 사회에서 이제 참 정치적으로 그 험악한 그런 그 대결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 쪽을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레드 스테이트를 이제 공화당을 찍은 데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선거할 때를 보면은 뭐 워싱턴을 빼고 이제 50개 주니까 워싱턴 DC가 이제 하나 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50개 중에서 29주가 공화당을 지지했고, 그리고 21주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요거를 카운티별로 나눠보면 이제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카운티라는 건 뭡니까? 그 군이죠, 군. 그러니까 미국 시골.
미국 시골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이라는 그림이 여러분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그게 이제 전부 다 대부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의 인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적으로 보면은 그 레드 스테이트, 레드 카운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조그만 도시들, 그러니까 이게 넓이는 작지만은 도시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또 이제 민주당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폭스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엔티파의 그 간부들, 뭐 미국이 다 알고 있겠죠. 그들을 이제 체포하려는 그 명령이 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내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참 공화당 민주당 간의 그 다툼이 상당히 그 치열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야,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견해가 갈라졌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역사상 지금이 제일 이렇게 심각한 시점은 사실은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심각했냐면 링컨 대통령 때예요. 링컨 대통령 때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전쟁했으니까 둘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래갖고 미국 역사상, 미국이 생겨서 지금 한 200수십 년 됐는데, 미국이 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투고 그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쿠오모라는 사람이 뉴욕 주지사입니다. 뉴욕이라는 주가 이제 미국 저쪽 동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도시 이름이 뉴욕이죠. 뉴욕 시장도 민주당이고 뉴욕 주지사도 이제 민주당인데, 쿠오모라는 뉴욕 주지사가 드 블라지오라는 뉴욕 시장이 너무 잘 못한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이제 심지어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 시장을 자기가 그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칠 수도 있을 정도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하는 정도까지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순간이에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정치가들이 이제 헛발질을 하는데, 바이든이 나와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찰들한테는 그 발을 쏘는 훈련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범죄자가 까불면 발을 쏴야지 왜 심장을 쏘느냐. 그 심장 쏘면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썽이 많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구설수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니, 경찰들을 그 훈련을 잘 시켜서 발을 쏘게 해야지 심장을 쏘게 하면 어떡하냐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찰이, 그게 이제 모든 경찰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이, 특수한 개인이 일이 이렇게 크게 비화가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정신없어요. 국내 정치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국제 정치는 안 하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도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국제 정치적으로도 뭐 이제까지 하던 이 속도가 하나도 늦어지지 않고 국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5월 28일이죠. 중국이 홍콩에 그 내셔널 시큐리티 로라는 것을 이제 집행하기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국보법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안전법이라고 그 한문으로는 쓰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시행하기로 결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2,878명이 찬성을 했고 1명 반대, 그리고 기권 6명, 그리고 아예 표를 이제 던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00%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진 보니까 시진핑이 그 초록색 단추에다가 딱 찬성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줄 맞춰 앉아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을 비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중국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이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중국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공산당 간부들이 전부 제일 부자다. 그래서 제일 부자들이 전부 공산당 간부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미국을 유학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이 모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유학생 학부모 대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 왜 너네들 전부 아들 딸들 미국 유학 보낸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또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부자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다가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부동산 소유자 대회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제재를 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 저 호주에 있는 집, 캐나다에 있는 집들 이런 거 다 뺏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 구조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지금 홍콩이 특별 자치를 하던 곳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다른 중국과 마찬가지로 바꿔놓고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중국이 이제 홍콩을 다른 중국과 같은 곳이야, 홍콩은 특별한 곳이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그 법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중국의 내치이며 외세의 개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내치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1997년에 홍콩을 이제 영국이 중국에게 반환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홍콩이 중국이지만은 일국 양제라고 해가지고 한 나라지만은 제도는 두 개다. 홍콩은 지금까지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그 제도를 유지하는 거로 이제 하고 약속을 중국한테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서 50년이면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2047년이 되겠죠. 97 더하기 50이니까.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아직도 27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은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가는 또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1997 더하기 50은 2020이라는 그 뭐 이런 암호죠, 암호. 중국 정부를 비난할 때 쓰는 암호입니다. 1997 더하기 50은 202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왕이가 말한 순수히 내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영국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항공모함까지 보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야, 영국 네가 옛날 영국인 줄 알아? 물론 옛날 영국은 아니죠. 옛날에 영국군 한 몇 척이 와서 중국을 무너뜨렸죠. 1842년에 아편전쟁할 때 정말 극소수의 영국군이 청나라 대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 영국인 줄 알아? 그때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항공모함을 보냈는데, 영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항공모함보다는 세겠죠. 바로 지금 중국 앞바다에는 영국 항공모함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모여서 회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벌써 꽤 됐을 겁니다. 그 엔드 오브 원 이어러라는 그 중국에 관련된 책에서 중국에서 제일 부자 1000명 중 160명이 전부 다 이제 파티 콩그레스 당 전원회의에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60명이 총 재산이 2210억 달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제일 고위급 관리들 660명이 가진 재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 20배쯤 더 부자였다라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878명 이 찬성표를 던진 홍콩을 중국처럼 다뤄야 된다라는 이 표에 찬성한 사람들이 아마도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행 계획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 그런 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법안에 대해서 미국도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이 그 단계별로 이제 시행해 나가는 것에 맞춰서 미국도 아마도 단계별로 중국을 그 응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0년 5월 28일 바로 이제 중국이 국가안전법을 공표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같은 날이지만 미국에서는 늦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 홍콩이 가지는 문제점을 아주 잘 정리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China's Cash Cow. 캐시 카우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효자, 중국에 돈을 벌어주는 효자가 홍콩인데, 그래서 China's Cash Cow, How Hong Kong Bankrolls the Mainland. 그러니까 홍콩이 그 중국의 본토의 그 금융 같은 걸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홍콩을 다른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홍콩에다 부여했던 미국의 이 우호적인 조치를 전부 거둬들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 물건을 미국에 팔려면은 관세를 25% 붙인다고 지금 그랬죠. 홍콩 거를 팔 때는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콩 거도 그렇게 붙일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제재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될 때 그때 그 홍콩의 경제력이 중국 전체의 7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 이유가 홍콩은 중국과 세계의 금융 통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뭐 그래도 경제 대국인데 이 나라가 세계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 거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금융 거래를 하는 통로가 홍콩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고 홍콩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할 때 그때도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로 홍콩이 금융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회사들이 이제 외국 자본을 이제 얻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회사들이 그 자기네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을 이제 늘리는 겁니다. 그걸 할 때에도 홍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기업들은 본드 발행,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차관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모여든다. 홍콩은 중국의 위안화, 중국 돈이 위안화입니다. 그거를 국제 통화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금융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만 가지고서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드는 방법이 아주 나쁩니다. 근데 홍콩이라는 금융의 허브를 활용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던 곳이 홍콩인데, 그것이 이제 그 기능을 앞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홍콩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이야라고 공산당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당신네들의 이익이지 어떻게 중국 전체의 이익이냐. 중국 공산당의 이익 아니냐.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홍콩이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홍콩이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안전법이라는 것을 이제 홍콩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좋은 일이냐? 그것도 또 나쁜 일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유지하려면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연평균 7% 고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 벌고 잘 살게 되는데 취해서 독재 정치를 하더라도 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홍콩이 정치적으로 말썽꾸러기입니다. 중공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홍콩 때문에 중국 경제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그리고 그 중국 경제가 손해보는 것은 중국 공산 정부에 대해서 좋은 게 뭐냐 하는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예,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냥 흔한 말로 손을 보기 시작했고, 아마도 레짐 체인지, 중국에서도 레짐 체인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것이 미국의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이 전부 거의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5월 29일, 5월 30일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연설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하겠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특혜 조치 철폐한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이제 그 몇 개를 했는데, 그 제목만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와 대학원생 미국 대학 유학 금지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는 그 일부 대학원생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미국에서 받지 못하겠다. 금지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 있는 학생, 지금 중국 유학생이 30만이 넘는데 그 중에 약 3,000명 정도는 중국 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뭐 지금 중국은 자기 여객기를 보내서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중국 학생들을 싣고 오겠다까지 할 정도로 지금 추방령을 내릴 정도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 기술과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훔치려는 노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했다라는 연설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actions against China. 중국에 반대하는 행동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백악관에 가보면은 전부 다 문건으로 지금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죠. 양국 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참고로 중국이 그 핵무기를 1960년대 초반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그 핵실험에 그 중국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학자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물리학 뭐 원자력 이런 거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중국 학자가 중국의 핵폭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북한 얘기는 조금 뭐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8일자 그 일본 산케이 신문인데 평양에 있는 영국 대사관이 폐쇄를 했답니다. 그 뭐 폐쇄된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그래서 대사관이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다라고 나오는데 영국 대사관은 5월 달에 폐쇄됐지만은 독일 대사관은 3월 달에 폐쇄가 됐고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는 대사관이 아니라 협력사무소가 있는데 그 연락사무소가 3월 달에 다 폐쇄돼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북한이 지금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고 상당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미우리 신문 5월 30일자인데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라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미국이 지금 북한이 잠수함 만들고 있어. 그리고 ICBM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핵실험도 할 줄 몰라. 라고 계속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라늄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이 아주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인 행동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목조르기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에 대항하던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뭐 소송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에블로호가 뭐 1960년대에 북한에 이제 납포됐다가 이제 지금 뭐 배는 아직 잡혀 있고 선원들은 풀려왔죠. 그 선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내고 그랬습니다. 오토 원표 부모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제 진행 상황이 조금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그 법적 조치들을 지금 미국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 사람 3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6월 2일자인데 아예 개인을 직접 그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미국은 북한을 가능한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을 10년 동안 계속 운항 제한 조치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비행기가 너무 좀 낡아가지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TU-204라는 비교적 신형 여객기 2대는 허락을 한대요. 근데 나머지는 그 유럽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운항 조치.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북한을 이제 고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보던 얼굴인데 존 볼튼입니다. 존 볼튼 씨가 5월 30일 날 유럽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나오면서 한 얘기인데 이란과 북한은 결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려면은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핵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결코 이란과 북한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그것을 허락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당신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견해가 달라서 이렇게 그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자기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이지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옵션을 소개를 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정도까지 할 겁니다. 이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직업 윤리에 맞는 거겠죠. 그 얘기를 요번에 지금 했다는 그 뉴스가 이제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이죠. 5월 29일 날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 미사일이 새로운, 그러니까 뭐 그 아주 100%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것은 아닌데 이 전문가들의 그 견해를 보면은 신형 사드 미사일을 다시 배치한 거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방부는 중국한테도 다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설명을 했고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왜 중국한테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의 안보 주권 얘기인데 뭐 양해를 구했다라고 5월 29일 날 얘기했는데 오늘 6월 3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이 무지하게 화가 나서 불만을 표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중국이 뭐 연인의 그 미국 미사일 갖다라도 대하고 양해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중국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좀 그 뭐 저는 왜 그걸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각종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포진해 있는데 B-1B 그 지금 그 4대가 그 괌에 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2대가 뭐 며칠 전에 동해 상공을 또 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호크라는 그 무인 정찰기 이게 이제 원래 괌섬에 있던 거가 지금은 일본 기지로 옮겼습니다. 즉 북한하고 훨씬 가까운 곳으로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RC-135U라는 이것도 미국의 2대밖에 없는 그 정찰기인데 얘도 지금 카데나 기지에 와 있다. 이거는 바로 5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다시 나타나서 북한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것하고 그대로 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사건이 G7에서 G7 회의가 원래는 이제 금년 7월 무렵에 미국에서 열리게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9월 달로 이제 늦추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좀 더 완화된 다음에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4나라를 더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한 나라가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그래서 G7 플러스 4가 됐는데 원래 그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중국은 자기네가 2등이 된 나라인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4나라를 더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해서 11나라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중국을 규탄하는 대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거를 받아들이겠냐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뭐 쾌히 초청에 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모여서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중국을 규탄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이 확대 G7에 참여하는 것은 웃긴다 하는 식으로 그 비난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세계일보에 제가 이제 아까 본 건데 중국의 매체가 한국이 확대 G7에 참여하는 거 아직은 너네들은 함량 미달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회의의 성격을 모르는 건지 알고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국은 아무리 1등해도 못 가는 회의입니다. 영향력도 작은 한국이 뭘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호주도 너네들도 한국하고 비슷한데 뭘 가냐?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는 아마도 안 갈 거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한국은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조금 더 자료를 더 달라 더 보고서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G7에 들어가는 캐나다는 왜 러시아 같은 나라를 부르느냐라 그러면서 조금 좀 그 뭐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러시아를 부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고. 그러니까 뭐 독재 국가든 민주 국가든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다 모여서 중국을 규탄하자는
그런 얘기죠. 인도가 가는 것도 중국한테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인도는 중국의 아주 뭐 전통적인 라이벌인데, 예, 중국이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좀 이렇게 그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과장. 제가 그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요. 14억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14억이 번 돈을 다 합치면 세계 2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1년에 31,430불 법니다. 평균.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금년에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중국은 1년에 1098불 버는 사람이 14억이 살고 있고, 한국은 31,430불 버는 사람이 5,300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개인 소득은 65,111불입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정도 되죠. 예. 인구는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4배가 넘습니다. 5배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 2.5배가 더 크죠. 그래서 정말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냐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꼭 이 전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데이터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몰랐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었을 겁니다. 세계에서 쓰는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그 나라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홍콩입니다. 홍콩이 세계 1위, 미국이 세계 2위입니다. 바로 그 홍콩을 지금 중국이 중국 속으로 편입을 시키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뺏겠다고 그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국제정치의 큰 사건으로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될 테니까 또 분석해서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